내가 이제 그렇게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예. 자 그러면은 예. 일단은 NLL 네. 망개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희는 NLL은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서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NLL 문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당리 당략에 따라서 정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수장학회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내놓으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 상식과 또 사법부의 판단에도 반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정수장학회 문제 정도 오래된 문제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께서 직접 판결문을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못 보신다고 하신다면 스태프들이 그 핵심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핵심이 말하자면 강요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겼다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새누리당 내 의사소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인 상태에서도 만약에 심기를 해치는 보고를 못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과연 어떨지 정말 국민의 상식과 이런 데서 동떨어진 인식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두 분 패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인 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께 이 질문 또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368에 1001번부터 4번 있고요.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문자 또 트위터도 있습니다. KBS 오픈 디베이트로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으로 서비스되는 열린 토론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데요. 다음 날 새벽 4시 20분 또 오후 1시 KBS 뉴스 홈페이지 news.kbs.co.kr에 24시간 뉴스에서 방송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패널의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원장 시작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금태섭 실장 본인에 대한 질문보다도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캠프에 관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초반에 그 출마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깻잎머리였어요. 예. 그랬죠. 한쪽 눈 여기까지 가릴 정도로 내려왔는데 예. 보니까 조금씩 그 초승달에서 달 채워지듯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많이 올라갔어요. 글쎄요. 제가 후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긴 하지만 헤어스타일을 논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다니시면서 뭐 국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고치시기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보통 나가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또 고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 머리 얘기도 하고 뭐 지도자는 조금 머리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 너무 가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나. 한꺼번에 안 올리고 조금씩 해서 달 커지듯이 쫙 올리신 것 같아서. 글쎄요. 뭐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나 뭐 또 그게 또 어떤 이미지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외모 변화 못지않게 외형 변화 못지않게 혹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의 변화라든가 진짜 출마 준비할 때에 비해서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제 출마 준비를 하면서 오래 고민을 해올 때의 모습과 또 그 결심이 다 이루어져서 출마 선언을 하실 때 모습이 이제 달랐고 그 이후로도 현장에 다니면서 국민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그 정치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결의가 굳어지는 것을 주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 본인의 책임을 이걸 꼭 이루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다른 정당 후보에 비해서 진영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점도 된다. 빠른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발표했던 정치 혁신 관련 논의는 내부에 그 분야의 좀 전문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혁신 포럼이나 민주 포럼 이런 데 조금 논의가 돼가지고 합의를 거쳐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안철수 후보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 정치가 변하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열린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치혁신 포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국민들의 필요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토론을 거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잘못됐나 모르겠지만 후속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마치 조금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추가로 설명해서 혁신 포럼의 정치학자들이 이제 수긍한 것처럼 보도가 돼 있는데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뭐 이론적인 문제로서 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은 후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예. 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새 정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통합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 편이 주장하는 것이냐 상대편이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또 다투고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면 상대방의 말도 듣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그런 정치가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민의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린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있는 국민들의 말씀이 생각이 또 필요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조금 너무 통합의 정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진영은 빼고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중에서 조금 더 통합의 정치에 부합하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다른 캠프에 대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드리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뭐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쇄신 움직임을 보이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쪽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 만능론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되면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통합의 정치하고 조금 연장선상이 있습니까? 뭐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충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정권 교체는요? 민주통합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단일화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권 교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싸우지 않고 통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좀 과장하면 적대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적대의식이 아니라 물론 경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특히 적대의식을 갖고 싸운다고 하기는 제가 영어는 좀 과장해 쓴 것 같은데요. 네. 네. 통합의 정치가 안철수 후보가 9월 19일 날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그 정오의 정치를 넘어서자는 것과 같은 용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의 정치가 안 되고 있는 몇 가지 특징 가장 큰 것들 몇 개만 얘기하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필요와 말하자면 불안 이런 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뭐 여기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 그것이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고 도대체 출마 선언을 할 때 자살률하고 출마율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로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툼만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정치 혁신안 몇 개가 지금 관련된 것들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나온 건가요, 지금? 예, 이 정치가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된다. 또 협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에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중에 지금 몇 가지들은 국민공천을 비롯한 몇 가지는 나왔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합의를 받지만은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기왕에 지금 상당수 거의 정답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안 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도는 조금 내놔야 좀 차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뭐 순차적으로 내놓고 나중에 공약집도 내놓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지금 내놓는 방안들은 어떻게 바꾸겠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말씀을 반영시키고 그것을 보시다 보면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것이 실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 3대 전제 조건하고 또 어제 인하대학 강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먼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의원 정수 관련이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죠. 예. 뭐 예시에서 헌법에 200명 이상 돼 있으니까 200명까지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도 추가 보충에 다른 사람이 당해서 캠프에서 했나 아니면 안 후보께서 했나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가 좀 많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양쪽이 있는데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정당들이 또 정치가 얼마나 그 민의를 반영하냐 하는 문제인데 숫자를 떠나서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당 수 줄이는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당이나 정당 보조금 국고 보조금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밑바닥에서 민의를 쭉 반영을 해서 그것이 중앙에 정치하는 데 전달되는 것이 정당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위에서 국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중앙당의 권한이 세서 사실은 지금 기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좋은 뜻을 품고 정치판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 중심의 그 의회 밖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오랫동안 지적해온 바인데요. 예. 국회의원들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수를 줄이는 것으로서 대처 방안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일리가 있는 지적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큰데 정치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모두 미래의 약속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 직전에 지난 총선까지는 국회의원 수가 299명이었는데 그것을 결국 합의를 못 보고 300명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어제 이제 인하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의 특권을 줄이겠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국회에 이제 그러니까 넘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국회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18대 제가 선거구 획정위원을 해봤었기 때문에 과정을 아는데요. 예. 항상 결정이 나도 의원들이 마지막 협상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역구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지적해 주신 건 올바르다고 보는데요. 예. 그냥 어차피 또 의원 정수를 정하다 보면은 다른 사례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예. 중고점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우리는 영토 기준으로 봐서는 수가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상하야원 모두 합해가지고요. 예. 그러나 영토 인구 다 여러 가지 합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수가 좀 작은 편에 속한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안철수 후보가 철수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청년 알바 모임에 간담회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참석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만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근데 정치권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인하대에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줄인다면 국회의원 1인당 10억의 예산이 연간 들어가니까 1년이면 1,000억, 4년이면 4천억이다. 그것을 가지고 민생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정치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신이 필요하지 말하자면 우리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유럽이나 이런 때 중에 비해서는 우리가 의원 정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칫 이게 우리나라 정수 줄이자는 얘기는 지금 다른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해창 전 선진당 총재도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IMF 돌입했을 때 정경련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 구조조정 생기니까 정치권도 구조조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축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소지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 이제 이 의원수 줄이는 얘기를 하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를 불신하는 거 아니냐 무정치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를 접은 것, 이것을 만든 것이 과거의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해온 약속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경제 민주화를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때 대기업들의 독점을 예로 많이 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정당 정치 민주화, 거대 정당들의 독점 구조 깨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당 독점이라 그러면 이사는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에서도 대기업의 독점보다는 대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 구조만 민주화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지금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는 격차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이 너무 커지고 중소기업들의 이제 숨쉴 공간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살찌지만 일자리도 늘지 않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별로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수 있고 또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차가 해소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 민주화 문제하고 정당 문제하고를 그냥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예를 드는 것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치는 그래도 일정하게 지금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돼 있는데 경제 부분은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정당 정치 구조도 거의 비슷하다. 왜 거대 정당들의 독점 문제가 중요하냐면은, 독점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역시 줄석이라든가 권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 밖에 시장 경쟁이 좀 민주적으로 돼 있어야, 정당 시장 자체가 민주적으로 돼 있어야 정당 구조도 그 독점이 깨지면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지금 현재 거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 구조를 깨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정치 혁신 차원에서요. 그 문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정당의 지금 기존 정당들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거대 정당들에게 선거 때 1, 2, 3, 4, 5번 순서대로 번호 주고 투표하는 나라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 저희 그거 사실은 법조계에서 그 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번호를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있었고, 정당의 기득권을 너무나 많이 인정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무소속 후보로서 현재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게 현재 제소가 됐다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기각이 된 바는 있습니다만, 예. 그게 거대 정당들의 번호까지 주면서 앞순서를 계속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유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이게 우리나라 지역정당 구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하지 않고 있느냐. 예. 역시 기득권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득권을 깨치고자 하는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공약으로 좀 내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규 교수님 계속해 주시죠. 예, 아까 이 안철수 후보의 이제 새 정치에 이걸 통합 정치, 민의 반영의 정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역대 대통령이 돼갖고 다 잘 못했다고들 이제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 예. 근데 왜 안철수 후보만은 이 문제를 할 수가 있죠? 역대 과거의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결국 정치는 이제 물론 이제 실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언어를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집권을 해서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희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의 필요성을 이제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바꾸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보시다 보면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민주화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점, 그 점이 다른 것과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현상도 있고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을 뭐 보면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당이나 국민들이 뭐 소리를 듣는 그 채널이 다 있고 여러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후보가 직접 뭐 공약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 그런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문제라 그런다 그러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 차이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정치를 안 하실래다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 핵심적인 이 정치 이슈를 들고 나오셨으면 그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른 어떤 차별적 역량이 나한테 있다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금 실장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뭐냐 이거죠. 다른 사람하고 확실하게 다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 대선 후보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였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굉장히 높은 그 지지도가 나와서 대선 후보로 고려가 됐었는데 그때 기존 정치인 같았으면 뭐 바로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올해 총선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이 지지율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나보러 뭘 하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나중에 뭐 실기론이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다른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따라서 뭐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뀐다든지 뭐 그때그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든지 혹은 자기한테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말을 안 한다든지 저 안철수 후보도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뭐 검증 얘기도 있고 네거티브 공세를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필요하면 바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피해가거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책임 있는 자세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그 이제 정치 혁신 안을 갖고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차 개혁안 나온 것이 이제 주로 정당 개혁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이제 주로 정당 정치를 축소하는 쪽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주게 나와 있어요. 뭐 정당 정치 그 자체를 악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당이 너무나 힘이 세고 위에서 자금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청와대의 뜻에 혹은 뭐 당 지도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당을 개혁해서 밑에서부터 민의가 반영되게 하면 당연히 각 개개의 국회의원이 힘이 있고 정당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가 정당 정체를 이렇게 흔들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정당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것이 원래 정당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정당 개혁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종의 규모 축소하는 방향 논의가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역할 변화의 논의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뭐 규모 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역할 변화를 목적으로 한 거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민주화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정치의 민주화가 사실은 끊임없는 이슈였거든요.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요. 그런데 안 변했단 말입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의원수 감축이든지 뭐 국고보조금 축소든지 중앙당을 폐지한다는 건 일종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이 없거든요. 그런 청사진을 앞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소프트웨어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러한 구조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87년 뭐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에 실망을 하신 것이 실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는데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의 혁신이 바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하는 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대를 하실 수 있도록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로 정당이 바뀌다 보면은 자연히 이 정치의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총론적인 얘기는요. 사실은 역대 앞서의 정당 지도자들이 다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못 된다는 게 아까 우리 김만호 원장도 얘기했지만 정당 내의 기득권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고 정치인들의 행태가 비헤비어가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굉장히 뭐 문화적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역할을 바꾼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바꾼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쉽지 않은 일이고 뭐 하드웨어 바뀌는 거야 뭐 제도 바꾸는 거야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건 사람의 행태를 바꿔야지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통찰력 있는 접근이 있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결국 후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자기 정책을 알리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천권을 중앙에서 행사하지 않고 국민들 폼에 돌려주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뭐 지역이면 지역 혹은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거든요. 국고부조금 안 준 때도 있었거든요. 앞에. 그런데 그때도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뭐 자기 정책을 갖고 승부를 지려고 안 그랬거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것만 갖고선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현실 정치가. 그래서 이제 풀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거냐는 통찰력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고보조금 축소나 중앙당 폐지 축소는 뭐 과거에 정치학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현실에 적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무슨 통찰력 있는 대안이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물론 국고보조금이 없던 시절이 있었고 국고보조금이 생긴 것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선거하면은 지금 선거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금권 선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든지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제도는 뭐 말하자면 중요한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 계속 혁신 방안을 만들어 나갈 거고 또 토론을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하고 관련해서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중앙당이 상당히 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념 정책을 뭐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국민적 압력이 또 굉장히 세는데 일종의 유럽식 정책 정당을 취하고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자꾸만 미국식 원내 정당으로 그 해결책을 자꾸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정치 풍토, 여태까지 정치 구조하고 지금 미국식의 원내 정당이라는 개념을 또 갖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뒤죽박죽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와 정치 행태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 그러는 거냐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조금 잘 감이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원내 정당론은 뭐 예전부터 있어왔던 얘기고 많이 있었죠. 논의가 되던 문제인데 저희는 어떤 뭐 유럽식 정당, 미국식 정당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의원들이 뭐 결국 위에서 정해준 얘기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를 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새누리당을 보면 엊그저께 정수장학회 문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오늘 일제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안 되지 않나. 이것이 다 중앙당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그 국감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생산적인 토론인지 저희가 뭐 비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들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특히 뭐 지역주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거지 그 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나갈지 이것은 좀 더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당 개혁이 의원수 축소도 있고 예. 중앙당에 대한 축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들로 봐서는 당에 지금 또 현재 있는 분으로 봐서는 일종의 기득권을 내놓으라 하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선거구를 줄여야지 예, 선거구가 맞습니다.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예. 얘기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하고의 단일화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일화로 장애가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당뇨들이 이 정치 개혁안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반발이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단일화를 목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렇겠죠. 그 문제를 떠나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데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